세계 최대 미국 해군 기지에 올해 한국 언론으론 유일하게 SBS가 다녀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앞두고 조선업 협력이 대응책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라 특히 관심이 큰 곳입니다. 현지 취재한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 연결해 미국 노퍽 해군기지 모습과 한미 협력 전망 알아봅니다. 남승모 특파원, 이번에 그 미국 노퍽 해군기지라는 곳 다녀오셨잖아요. 어떤 곳인지부터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다녀온 곳이 미국 버지니아주 남동부 해안 쪽에 있는 곳입니다. 네이벌 스테이션 노퍽이 정식 명칭이고요. 보통 이제 노퍽 해군기지라고 부르는데요. 여기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해군기지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냐? 17.4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여의도가 2.9제곱킬로미터니까 6배 정도 크기, 그러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크기죠. 그 안에 14개 부두가 있고요. 함정은 70여 척, 어디에 따라서는 뭐 75척이다 이렇게 나온 데도 있는데, 그런 정도로 많은 배들이 모항으로 운용이 되는 곳입니다. 제가 이제 도착했을 때 봤던 게 니미츠급 끝나고 가장 최신의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함도 제가 직접 봤고요. 그리고 아메리카급 상륙 강습함이라고 하는 LHA,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 봐도 항공모함인데 미국은 끝까지 상륙함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함정도 눈에 보였고요. 거기서는 사실 F-35도 뜨고 내리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의미에서 보자면 항공모함급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없는 건데 순양함이라고 해서 크루저죠. 굉장히 배수량도 크고, 하지만 요즘은 대체로 퇴역을 하면서 구축함으로 대체가 되고 있긴 한데, 그런 순양함도 볼 수가 있었고, 우리가 흔히 익숙한 이지스급 구축함들, 알레이버크급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구축함들도 많이 보였고요. 밀리터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면은 야, 내가 보고 싶었던 거 여기 다 모여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배들이 있었고, 항공모함만 놓고 보자면 항공모함 5척이 노퍽 기지를 모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관계자의 설명으로는 4-5척 정도가 이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닌다 라고 할 만큼 정말 세계에서 최대 규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옛날에 미 대서양 함대, 지금은 함대 전력사령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기에 사령부가 위치한 곳이고요. 그만큼 미국의 어떤 전단적인 해군력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한 20여 명 정도가 이번에 취재를 왔는데, 한국에서는 SBS만 취재 허가를 받았고요. 나머지 다른 나라들 몇몇 어디서 왔나 이렇게 봤더니 튀르키예, 한국 있고요. 일본, 독일 뭐 이런 나라들, 쉽게 얘기하면 대부분 이제 동맹국들 위주로만 왔어요. 그리고 좀 예외적이라면 이제 카자흐스탄 정도가 있었을까?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는 아예 뭐 찾아볼 수도 없었고, 현재 전 세계의 어떤 지정학적 문제 또 뭐 분쟁 이런 걸 감안해서 상당히 좀 예전과 달리 타이트해졌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 있는 항공모함, 구축함 같은 실제 운용되는 군함들도 직접 타보신 거죠? 네, 제가 승선한 항공모함은 조지 H.W. 부시,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이름을 딴 항공모함에 올랐습니다. 10번째 니미츠급 항공모함이고요. 또 니미츠급으로는 마지막 항공모함입니다. 그러니까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을 제외하면 가장 최신이죠. 2009년 1월에 취역한 현역으로 쌩쌩하게 뛰고 있는 항공모함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이잖아요. 그래서 2기의 원자로를 갖고 있고 4개의 증기 터빈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마어마하게 거대하죠. 제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물어봤어요. 몇 층짜리 구조냐? 18개의 층으로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뭐 18층짜리 빌딩 규모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층고가 낮아서 어쨌든 그만큼 거대한 구조물이었고요. 제일 먼저 저희가 간 데가 탑승구를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경납고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기 경납고죠. 비행갑판 밑에 있고,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항공기들이 내려오면 거기서 정비도 하고 수납 공간처럼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었는데, 들어갔더니 굉장히 뭐 좀 부산하더라고요. 이쪽에서 뭘 옮기고 치우기도 하고, 뭐 또 저희 데리고 온 안내자들은 또 사람들 만나서 얘기도 하게 해주고, 막 한참 자기들 일하고 있는데 중간에 우리가 와서 보는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좀 새로웠으면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납고를 지나서 위로 올라갔더니 우리가 잘 아는 비행갑판이 쫙 펼쳐졌는데, 길이가 332.8m, 폭이 76.8m, 그러니까 대략 축구장 3개 정도 면적이었는데요. 정말 넓죠. 우리나라 독도함이 길이가 199m니까 130m 이상 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아주 그 널찍한 모습을 찍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야, 이게 왜 떠다니는 군사기지라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을 만큼 압도적인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항공모함을 본 다음에는 구축함,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력 구축함이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인데요. 우리나라 세종대왕급 구축함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자체가 알레이버크급이 밑바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크기도 비슷하고요. 제가 탔던 구축함은 베인브릿지함인데요. 2005년에 취역을 한 배입니다. 그러니까 좀 오래되긴 했죠. 하지만 현역으로 뛰고 있고 보통 배들은 운영 기간이 길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쌩쌩한 배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스파이1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고요. 마크 41 수직 발사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고 위로 올라가서 유축함에 브릿지도 들어갔는데 약간은 좀 오래된, 정확히 얘기하면 손때 묻은 느낌이에요. 손때 묻은 느낌이고 정말 계속해서 뭔가 전 세계 어딘가에서 작전을 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켠에는 기관총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우리 흔히 오락실에 있는 이런 걸로 조종해서 쏘는 장치도 볼 수 있었고요. 여러모로 미 해군의 어떤 지금 한창 현역으로 뛰고 있는 배들의 모습을 옆에서 생생히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트럼프 2기 관세 공세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 한미 간의 조선 협력이 많이 거론되잖아요. 특히나 그 미국 해군 함정들 유지 보수 또는 건조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현지에서 보기에는 좀 전망이 좀 어때 보이던가요? 근데 사실 이번 취재 신청을 하면서 제가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였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어떤 해군 정책 방향 그리고 한미 조선 협력의 가능성 뭐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해군 고위 관계자를 만날 수가 없어서 이제 그걸 직접 물어보진 못했습니다만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규모나 아니면 그 함정들의 면면을 봐서는 뭐 세계 최강이라는 데는 뭐 이론이 없어요. 보면은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막상 보면 상당수 함정들이 녹이 보였습니다. 물론 바다라는 작전 환경상 뭐 녹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뭐 해군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저 정도 녹이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여튼 저희가 한국에서도 해군 취재를 해봤잖아요. 근데 좀처럼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약간 그 녹이 쓴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작전 준비 태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정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 보이는 게 제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미국 의회 쪽 에서 나온 얘기인데 MRO라고 하죠. 유지, 보수, 그다음에 정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유지라는 거는 아까 항구에 들어온 배들이 그 간간하게 보는 뭐 이제 페인트나 이런 녹 방지 작업하고 조일 거 있으면 조이고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이런 정도고 보수라는 거는 약간 뭐 굵직한 사안들 하는 거라면 오버홀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 배를 갖다가 손보는. 왜냐하면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한 50년 이상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비가 단계별로 있어요. 생애 주기별로 이루어져요. Every ship goes through that whole life cycle of maintenance. You go out and you do your mission, you come back, you're in a sustainment phase.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어느 정비. 차 정비할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몇 년부터 몇 년 사이에는 뭐를 해줘야 된다, 뭘 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걸 받게 되는데 제때 그렇게 되는 게 40% 미만이라는 거예요. 미국 함정에 40% 미만만 그걸 제때 받고 나머지는 제대로 못 받는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잠수함 같은 경우에 3분의 1가량이 수리나 아니면 보수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작전에 투입되기 어려운 이런 상태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이러다 보니까 주요 함정 건조나 이런 것들도 수년씩 지연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러냐? 세계 최강 미국이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미국 내 조선 인프라가 다 지금 붕괴된 상태거든요. 조선소 그리고 숙련 인력 이게 부족한 게 문제라고 미국의 의회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한미 간 협력 가능성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고요. 제가 현장에서도 그걸 보면서 아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이 중국과 패권 경쟁 중이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해군입니다. 미국은 본토 방어야 뭐 당연히 뭐 공군도 하고 육군도 하고 다 하지만 중국하고 부딪힌다 그러면 전면전 뭐 이런 쪽보다는 타이완을 놓고 이제 부딪히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최일선은 아무래도 해군이 될 수밖에 없고 해군 전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함정 수로만 놓고 보면 중국이 미국을 앞섰어요. 물론 전체적인 규모나 전력, 경험치 등등 따져보면 아직까지 뭐 중국 해군이 미국한테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도 좀 급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동맹국에서 최신 함정 사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한국하고의 어떤 조선협력 이런 거 굉장히 또 강조를 했었어요. 그리고 미국 해군 장관도 청문회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동맹국과의 협력에 대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든 선택지가 다 고려 대상이 돼야 한다. 우리 조선 능력은 이미 너무나 뒤처졌고 외국 파트너들이 가진 전문성과 기술을 확실히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All options have to be on the table. We're already too far behind. So I think that we have to definitely look at expertise and skill that foreign partners have. 지금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고
것도 미국이 그걸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그 수요자인 미국이 상당히 그런 걸 필요로 한다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MRO에는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이미 참여를 하고 있죠. 예, 한화오션이 미국 해군의 군수 지원함 4만 톤급 월리 시라호를 6개월간의 과정을 거쳐서 정비를 끝냈습니다. 지난 3월에 수랑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뭘 했냐면 단순한 유지 보수부터 시작해서 주요 장비 점검, 교체, 시스템 업그레이드 전반적인 걸 다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거가 나간 다음에 굉장히 미군 쪽에서 만족감을 표했고요. 그리고 한화오션은 그 이후에 또 미 해군 7함대 소속 급유함이죠. 6콘호를 정기 수리하는 사업도 수주를 했습니다. 이 MRO를 하려면 그 자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HD 현대중공업도 그런 자격은 다 됐습니다. 할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춘 셈이죠. 근데 사실 MRO는 미국 입장에서도 다 본토로 갖고 와서 하기가 쉽지 않아요. 미국 7함대 같은 경우에 태평양에 있는데 그걸 끌고 미국까지 가서 한다? 뭐 시설이 있어도 사실 그게 비경제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MRO 만든 것들이 대부분 다 군수 지원함들입니다. 그러니까 필수 어떤 전투함들 이런 배들이 아니에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군사적으로 크게 기밀일 게 없는 배들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배는 당연히 동맹국 가까운 데서 하면 뭐 훨씬 더 미국 입장에서도 남는 거죠.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이 MRO가 크게 돈이 안 됩니다. 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조선사들이 제한된 자기들의 설비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배를 하나를 묶어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시라호 같은 경우에 6개월 동안 했다 그랬는데 6개월 동안 독이 묶이는 거예요. 가뜩이나 이제 조선업의 호황이어서 배도 막 LNG선도 그렇고 막 만들어서 파는데 그걸 딱 묶어놓으면 그만큼 손해겠죠. 물론 뭐 돈을 받으니까 손해까지는 안 나지만 큰 이익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참여하는 건 그게 이제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죠.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규 함정을 수주를 하는 건데 이거는 뭐 미국 법이 존스법이라든가 다른 여러 법들이 있습니다. 군함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건조해야 된다는 그런 등등의 법들이 있어서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뭐 동맹국에서 사고 싶다. 그 얘기는 즉슨 그만큼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함정을 빨리빨리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당장은 안 되거든요. 자기들 조선소 능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하지만 이 두 가지 마음이 미국에선 교차하는 거예요. 어쨌든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미 해군 장관만 해도 한화오션이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걸 예를 들면서 미국 내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리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하고 싶어도 자동차랑은 다르거든요. 기반 시설이 그렇게 빨리 되지도 않고 결정적으로 숙련 노동자가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조선소는 야외잖아요. 그 넓은 떼약볕에서 용접 작업하고 이런 것들을 미국 노동자들이 별로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힘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별로 원치도 않고 그걸 할 만한 숙련 노동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자기들 정책에 맞지 않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협력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에 여러 얘기가 있는데 사실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뭐 팔거나 아니면은 뭐 짓거나 이게 아니라 부분품을 만들어서 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협력업체처럼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완성품을 파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급한 건 미국 쪽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근데 어차피 미국이 사가는 게 깡통배 아니냐. 우리가 군함의 껍데기 만들면 나머지 무기체이나 이런 건 다 자기들 거 붙이겠다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다만 우리 정조대왕함 이지스함이죠. 그런 것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스펙이고 미국도 만족해야 합니다. 물론 그 무기체계를 그대로 사갈지는 불분명하지만 일정 부분은 우리 거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설사 다 안 되더라도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진입장벽이에요. 우리가 미국 군수시장에 그런 식으로 뭔가를 직접 판매를 했다. 그러면 가장 까다로운, 가장 납품하기 어려운 세계 최강의 미 해군에 우리가 납품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업체들한테는 굉장한 위상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미국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모든 나라들에게 방산에 있어서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가는 국제 방산 시장에서 우리의 위상이 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수익성이 우리 예상만큼 안 된다고 해도 상당히 큰 이득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궁금한 게 이 첨단 항공모함을 비롯한 이 미 해군의 각종 함정들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미국 안에서 만들어진 건가요? 이 미국의 조선업이 쇠퇴했다고는 해도 뭐 여전히 이런 이 함정들을 만들 수 있는 기반 시설 아니면 인력들 이런 거는 여전한 모양이죠? 근데 미국에 뭐 조선소가 없는 건 아닙니다. 뭐 규모가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작은 것이지 그리고 공정의 어떤 효율화 이런 게 떨어질 뿐이지 뭐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미 정부와 조선수가 거의 뭐 직거래하는 뭐 그런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선박도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고 뭐 함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어떤 식이냐면 미 해군이나 이런 데서의 요구사항은 최고의 배, 최고의 품질을 요구하지 가격 협상 면에서는 그렇게까지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공정에서의 혁신, 효율, 가성비를 좋게 만드는 이런 노력들이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막 올라요. 전체적인 경쟁력 면에서는 떨어지죠. 하지만 미국이 군함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기술력이 형편없냐? 그거는 아닙니다. 10만 톤급, 11만 톤급 이런 핵추진 항공모함을 만드는 나라니까 그게 안 되는 건 아닌데 납기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동맹국 중에서 따져보면 한국, 일본 정도예요. 근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선 능력면을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해군력 증강을 위해서 파트너를 택한다면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게 이제 그런 이유고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2027년도에 타이완을 합병하기 위해서 지시를 내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신경을 쓴다면 그 전까지 뭔가 조치를 해놔야 돼요.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급격하게 이걸 늘리려면 자기네들만으로는 지금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 등등의 면을 봤을 때는 우리에게 상당히 기회가 있다는 거고요. 미국이 2025년도 회계년도에 책정한 함정 건조 예산만 50조 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뭐 미국 내 조선업체한테 먼저 배분이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납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 뭐 이런 거 할 때 가장 깜짝 놀라게 했던 게 납기를 맞춘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제조 시설, 역량이 있기 때문이에요. 조선업도 똑같거든요. 우리는 그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메리트 있는 파트너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쨌든 우리나라 조선업의 경쟁력이 이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큰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군요. 근데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강점인 조선업을 가지고 관세 협상이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걱정은 미국이 특히나 트럼프가 전략에 따라와 줄지는 좀 미지수인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을 잘 짜서 그렇게 가져가야겠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야 니네 함정 건조 이렇게 좀 해줘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편에서는 야 관세도 그냥 때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야 그럼 배 안 만들어 줄 거야 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야 이거 우리가 협상 지렛대로 할게 이 얘기 갖고는 안 되고요. 뭔가 고리를 만들어서 논리를 만들어야죠. 논리 개발이 철저하게 되지 않으면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 있으니 굉장히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저도 정답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국자들의 고민이 필요한 게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승모 특파원 수고 많으셨습니다.